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문호개방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의 전근대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입장에서 또 종합적인 입장에서 큰 숲을 볼 수 있는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 문호개방의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일본은 지리적으로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섬나라이기 때문에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면 일본에 힘을 미치지 못했어요. 역사적으로요. 심지어 몽골도 실패를 하게 되고 고려도 많이 실패했었고 여러 나라들이 이전에 근대 이전에 일본을 어쨌든 간에 들어가서 침투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었죠. 이것이 결국 서구 열강이 중국과는 달리 강압적인 개국보다는 가능하면 평화적이고 수호적인 서로 간에 좋게 하는 그런 수호적인 개국을 원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섬나라라는 그 배경이 해군력만 가지고 일단 들어가줘야 되는데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지 못하고 특히 본국에서 그런 그 해군력을 동원하지 못하는 경우는 일본을 강제적으로 또는 무력적으로 이렇게 억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지정학적인 배경 자체가 서구 열강으로 하여금 강압적 개국보다는 중국의 케이스와는 다르게 가능하면 평화적이고 그건 수호적인 개국을 원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두 번째는 정치 행정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특히 오랜 기간의 전국시대의 갈등, 전국시대 서로 간에 이렇게 장국끼리 싸우고 집단끼리 싸우고 지역끼리 싸웠던 전쟁하는 그 시기를 센코쿠 지다이라고 해서 전국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전국시대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이라고 하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7세기 초반, 즉 1603년 도쿠가와 막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에도 막부라고 하는 그 동경 중심의 에도 막부 시대를 시작한 이후에 막번 체제, 여러분들 생소하죠, 그렇죠? 바쿠한 타이세이라고 하는데요. 막번 체제라는 특유의 정치 행정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학자인 지금 은퇴하고 돌아가셨지만 환산 진남, 즉 마루야마 마사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막번 체제라고 하는 것은 1603년부터 명치이순이 발생해서 왕정 복구가 이루어진 1868년까지를 의미하는 에도 막부, 에도 바쿠후 또는 도쿠가와 바쿠후라고 하죠. 에도 막부 시대의 정치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절대적 지배자인 장군, 즉 쇼군이 막부를 장악하고 그 아래 여러 다이묘, 즉 대명이라고 하는데 다이묘들이 장군으로부터 땅, 즉 지배하는 땅, 영지를 부여받아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번 체제의 정치 조직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 구조는 쇼군에 대한 전 국민의 절대 복종, 그 아래 다이묘, 그 다음에 와카토 또는 나카마 등 여러 계층으로 구분된 그런 무사 계급, 사무라이 계급 간의 위계 질서, 그리고 병농 분리시키는, 그렇죠? 병농 일치는 어때요? 농사 짓다가 갑자기 전쟁 나면 전투에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병농 분리는 이제 싸움하는 사람과 그 싸움하는 계층과 싸움하지 않고 하는 계층이 구분되는 사무라이가 주로 이제 전쟁이나 국가 방위를 책임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병농 분리를 바탕으로 한 무사 계급의 즉 사무라이 계급의 농민, 공인, 상인 등 이런 일반 서민에 대한 신분적인 우월권 부여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한 차별과 위계 질서가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내용들이 막번 체제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막번 체제는 쇼군 밑에 여러 다이묘들이 있고 그 쇼군에 의해서
영지를 부여받은 다이묘들이 각각의 지역을 지배하는 형태고 그런 형태 그래서 사회 구조 자체는 정치 구조는 그렇고 사회 구조 자체는 그런 그 병농 분리의 입장에서 농공상으로 대표되는 일반 국민의 위에 그를 중심으로 전쟁과 그 다음에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들을 관할하는 사무라이 계급들이 기본적으로 계급 질서의 상위권에 그런 그 머무는 있는 그런 질서가 바로 막번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루야 마사오 교수는 천자, 제후, 경, 대부, 사, 서인 뭐 이런 여러분들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게 서주의 봉건 질서거든요. 이 서인의 위계 질서를 강조했던 고대 중국 서주의 봉건 제도와 이 막번 체제가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막번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이묘들이 지배하는 번들이 그 갖고 있는 독립성과 분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지방자치제 비슷한 겁니다.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물론 비록 번들이 분권성과 독립성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즉 행정이나 군사, 경제 이럴 때는 이제 분권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 외교나 또는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막부에 종속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럴 때 그 분권성과 독립성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막부 권력이 강한 시기에는 철저하게 막부의 통제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여러분들 잘 알기 바랍니다. 더욱이 막부는 혹시 모를 번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사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 가강 역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장군이었죠. 그 장군이 결국 천하를 통일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통일한 다음에도 혹시 번들이 그런 반란이 일으킬 수 있다. 오랫동안의 이런 번을 유지하는 여러 가문들이 그렇게 연합해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반란을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참근교대, 상킹코다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것은 매년 돌아가면서 번주들의 부인과 그 다음에 아들을 수도인 에도, 도쿄에 강제로 머물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도 시대 문화라고 하면은 그 에도 시대의 문화, 에도 문화라는 자체가 바로 이러한 상킹코다이의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루어진 사실 에도에 와서 특별하게 할 게 없잖아요. 소위 인질 아닌 인질처럼 정실 부인과 그다음에 그 번주의 그런 그 혈통을 이을 장손들을 강제로 1년씩 머물게 하다 보니 거기에 드는 비용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에도 시대 문화가 발달된 겁니다. 그러나 18세기 말부터 진행된 개혁에서 막부가 개혁에 실패한 반면 일부 서남쪽 지역 번들이 그 개혁에 성공하고 19세기 중반 이후에 대내적 위기 상황을 즉 19세기 중반 이후에 보면은 대내적으로도 위기가 많았고 또 대외적으로도 폐리가 오게 되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런 위기 상황을 막부가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즉 토막 운동, 즉 막부 타동 운동의 주도 세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번 체제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바로 천황의 존재였어요. 비록 실질적인 권력은 막부의 쇼군이 가지고 있었지만 천황은 쇼군에게 권력을 위임한, 형식적으로 위임한 국가의 대표로서 일본을 상징하는 형식적인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학문적으로 소위 권력의 이중구조라고 부릅니다. 즉 실질적인 권력은 막부를 지배하는 쇼군이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국가를 통합하고 국민들이 추앙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의 소위 천황이었다는 것, 텐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황 이런 것을 권력의 이중구조 자체가 막부 권력이 강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18세기 말 이후에 막부 권력이 약화되고 또 19세기 중반 이후에 문호개방 과정에서 막부가 서양 세력의 무력 개방 압력에 대해서 대처 능력 약화를 보여주면서 점차적으로 정치적 갈등 구조를 생성시켰다라는 점을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문호개방의 일본 문호개방의 배경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지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부분, 두 번째는 막번체제라는 정치 행정 체제, 세 번째는 문화적 배경입니다. 일본은 지리적 특성으로 역시 섬나라였기 때문에 제가 초기 그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근대 시기에는 일본은 문화적으로 후진성을 보유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이 중국에서 온 문화를 일본에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한국 고유의 문화들을 발달된 문화를 일본에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근대 시기에는 결국 일본의 문화적 특징이라면 문화적 후진성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실이 오히려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서구 문물에 대한 흡수가 용이했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 중국은 중화주의로 또는 한국은 소중화주의로 해서 자국 문화에 대한 굉장히 자연심이 강하고 자부심이 강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특히 서양 문화가 들어와도 서양 문화에 대한 흡수가 굉장히 용이했다라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해서 스페인 그리고 에도 시대에는 네덜란드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전후 시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문물을 자국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갑자기 지금 제가 그동안의 중국 문화개방과제에서 보여줬던 영국, 프랑스 외에도 네덜란드라는 그 나라를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뭐 오다 노부나가 시절부터 그랬지만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이어지는 소위 전국 시대를 해서 에도 시대까지 넘어오는 그 상황에서 초기에는 포르투갈, 스페인들의 그 서양의 무기를 가진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서양의 무기를 흡수해서 그래서 결국 그 전국 시대에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상당히 중요한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구교, 즉 천주교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활용을 했으나 뭐 무기라든가 무슨 뭐 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화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또 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상인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얻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종교의 문제였습니다. 카톨릭을 믿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면 성교 쪽으로 많이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 성교 자체가 즉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인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심지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신격화하는 부분과 갈등을 맺을 수밖에 없겠죠. 즉 신하를 평등하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그런 소위 하나의 종교적인 원리가 또 다른 태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점차적으로 그래서 결국 포르투갈과 스페인 세력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에도 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똑같은 그런 소위 서양 세력에 대한 부분도 견제하는데 유일하게 네덜란드, 뭐 당시에 뭐 중국이나 일본 말로 하면 화란이라고 했죠. 이 네덜란드만은 구교가 아닌 신교, 즉 기독교 중에 신교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교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유일하게 교역을 했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초기부터 에도 시대 초기부터 해서 어디서 했냐면 나가사키라 일본의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소위 그것도 이 나가사키 전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사키에는 데지마라고 하는 출도라고 하는 데지마라는 그런 지역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상업 교육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네덜란드 상인이 몇 개월에 한 번씩 일본에 올 때는 전 세계에서 보고 들었던 것들을 기록해서 에도까지 걸어서 뭐 말을 타고 가거나 어쨌든 간에 육로를 통해서 에도에까지 가서 에도에 있는 막부를 장군을 만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에도 참부라고 하는데요. 몇 개월을 거쳐서 오사카를 거치고 교토를 거치고 해서 에도까지 갔다 옵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 상관장이 보내는 그 여러 가지 정보 자체가 상당히 소위 막번 체제 하에서 그 쇼군의 권한과 권위를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부분이었겠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결국은 정근대 시기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론 강력한 군사력과 그다음에 돈, 그렇죠? 자금이 필요하겠죠. 근데 또 하나 뭐냐면 바로 정보력. 특히 이렇게 섬나라로서 여러 가지 무역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유지해야 되는 또 각 번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경쟁하는 그 번들이 다른 나라와 교역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에도 막부에 있는 그 쇼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주들이 바로 그 정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 이게 결국은 막번 체제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그것의 상당한 부분이 바로 네덜란드 상인들 집단, 즉 상관장의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상관장이 몰래 몇 달 동안 나가사키에 도착해서 바로 에도로 갈 수 있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밤을 숙박하고 그렇죠? 지정된 장소에서 숙박을 하고 하죠. 그때 숙박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만나면서 또 정보도 교환하게 되고 이런 식의 그런 일본의 정근대사가 전개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네덜란드의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문화개방 과정에서도 네덜란드가 문화개방의 하나의 상대국으로 포함됩니다. 이게 중국과 좀 다른 점이죠. 네 번째 배경은 당시 국제정치적 배경입니다. 일본이 개국하는 1850년대는 서구열강이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세계 여러 곳에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3주차에서 살펴본 중국의 문화개방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도 이 시기고요. 그런 과정에서 서구열강은 일본을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 인식했을 뿐 일본을 무력 침략할 의사를 가진 열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일본이 평화적 개방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상적 배경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7세기 즉 에도 막부의 성립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자신이 정치 권력을 획득했다는 것을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그 정당성을 가진 자신의 권력 하에 있는 정치가 얼마큼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기 중심의 그런 아까 얘기한 막번 체제 하에서 신분 질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 가지의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 고민을 해결한 것이 바로 소위 주자학이었습니다. 그것도 주자학의 여러 부류 중에서 퇴계 이항류, 즉 한국의 5,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퇴계 선생 이황의 주자학, 이 네오 컨푸시아니즘이 막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치 이념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중국과는 다르게 그 주자학적인 질서만의 절대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했고 오히려 다양한 여러 학설들이 존재했습니다. 불교적인 거, 도교적인 거, 노장사상이라고 하는 도교적인 거, 심지어 묵가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했어요. 이것은 결국 한국, 중국과는 다르게 일본이 사상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나중에 일본이 변화하는 대내의 상황 속에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드리겠지만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사상가를 보고 정치인을 보지만 그 정치 보수적 사상가들이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의식이.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에 반해서 이런 사상적으로 이렇게 철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때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정치 현실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오히려 능동적으로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상과 같은 일본 문호 개방 과정의 배경 부분은 비록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일본을 크게 멀리 이해하는 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잘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고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